안녕하십니까. 최근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고려하여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의 석유가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방 석유 메이저들의 먹잇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석유와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다. 순서는 첫째,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및 현황. 둘째,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국유화. 셋째, 석유 탐사, 개발, 생산 및 수익 배분입니다. 특히 셋째 주제의 수익 배분에서는 엑손모빌이 아프리카 가나의 심해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했을 때 가나 정부와 어떻게 이익을 분배하는지를 예로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째,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및 현황. 석유.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030억 배럴로 전 세계 총량의 약 17%에서 20%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이 동부 지역의 오리노코 벨트에 있는데 초중진류로서 점성이 높아서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려면 수입한 희석제와 혼합해야 합니다. 게다가 황 함량도 높습니다. 따라서 원유가 정류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럴당 10불에서 15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일 생산량은 2025년 기준 85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200조 입방피트, 약 5.7조 입방미터로 세계 8위 규모입니다. 일일 생산량은 약 35억에서 40억 입방피트, 1억에서 1.13억 입방미터 이상인데 시설이 부족하여 40%에서 50%는 소각되거나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스 소각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며 가스 순수입국입니다. 둘째,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국유화. 베네수엘라는 1976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주요 석유산업 국유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국유화 이전에는 소수의 서방 대기업들이 석유산업을 주도했습니다. 1976년 석유산업 국유화는 베네수엘라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질서정연하고 합법적이었으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유화 결과 1976년 1월 1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가 설립되어 외국 기업의 자산이 PDVSA에 통합되었습니다. PDVSA는 비정치적으로 구성되었고 외국 기업에서 훈련받은 숙련된 베네수엘라 인력을 흡수했습니다. 이 결과 높은 효율성, 우월한 기술, 확고한 자율성을 갖춘 PDVSA가 탄생했습니다. 우고 차베즈가 주도한 2007년 국유화는 1976년의 합법적이고 협력적인 국유화와 근본적으로 달라서 이념적, 재정적 통제에 관한 것이었고 그의 21세기 사회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차베즈는 기존의 계약을 무시하고 오리노코 벨트를 강제로 국유화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소수 지분을 수용하거나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PDVSA의 임무가 석유 생산에서 사회 프로그램 자금 지원으로 바뀌어 PDVSA 유지보수 예산을 사회복지 지출로 전용했습니다. 그 결과 정유공장과 유전은 노후화되었고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내 소비를 위한 휘발유 생산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서방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관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와 중국의 국영기업에 상당한 석유 통제권을 넘겨주어서 사실상 한 형태의 외세 의존에서 다른 형태의 외세 의존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외세 의존은 차베즈의 21세기 사회주의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상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회주의 체제의 또 다른 예입니다. 셋째, 석유 탐사, 개발, 생산 및 수익 배분. 순서는 입찰, 탐사, 개발, 생산, 수익 배분입니다. 수익 배분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엑손모빌이 아프리카 가나의 심해 강구에서 석유를 탐사 개발하여 생산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입찰. 첫째, 발표 및 준비. 해당 국가는 리스트를 하려는 해당 광구들을 지정하여 발표하고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료실을 준비합니다.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참가비를 지불하고 자료를 열람합니다. 둘째, 사전 자격 심사.
기업은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적합하고 적절한 자격, 즉 기술적 역량, 재정 건전성 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특정 기간,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 내에 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와 정해진 숫자의 탐사 시추공 시추 등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재정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2개에서 4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입찰평가. 해당 국가는 최고 현금 입찰, 생산량 분배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입찰 기업을 평가합니다. 다섯째, 계약 체결.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식적인 탐사 면허 또는 생산량 분배 계약이 체결됩니다. 광구에 대한 리스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 내에 시추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작업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광구는 해당 국가에 반환됩니다. 입찰에서 낙찰된 후에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시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 허가를 받고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탐사. 일반적으로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며 상업적으로 채산성 있는 충분한 양의 소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탐사 단계의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 채산성 있는 소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해 탐사 시추공 5개에서 10개 중 실제로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유전을 발견한 경우는 1개에 불과합니다. 탐사 과정은 첫째,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유망 지역을 선정합니다. 둘째, 유망 지역에 대한 상세한 3차원 탄성파 탐사와 같은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하여 석유 부족 가능 지역을 세분화하여 선정합니다. 지구물리 탐사는 보통 1, 2년 소요됩니다. 셋째, 선정된 지역의 순위를 정해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탐사 시추를 수행하여 석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석유가 발견되면 매장량 및 생산 가능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2~3개의 평가정을 시추합니다. 탐사 비용. 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 500만 불에서 5천만 불 이상, 계약금 1,000만 불에서 1억 불 이상, 환경 및 인허가 100만 불에서 500만 불, 심해 시추 유종당 1억 불에서 2억 불, 심해 광구 총 탐사 비용 5억 불에서 10억 불. 개발. 탐사 과정에서 상업적 규모의 석유가 확인되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서 석유를 추출, 처리하여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심해 유전의 경우 보통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며 비용은 50억 불에서 150억 불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업적 규모의 석유가 확인되어 시설을 설치하려면 수십억 불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마침 유가가 너무 낮거나 사업상 위험, 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정 등이 너무 크면 설계 비용으로 수억 불을 투자한 후에도 사업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산 단계는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기간으로서 심해 유전의 경우 생산 기간이 20년에서 30년입니다. 생산 단계에서 시설을 가동하고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운영 비용은 심해 유전의 경우 배럴당 10불에서 20불입니다. 생산 비용이 생산 이익을 초과하면 유전 폐쇄 작업을 수행하는데 시추공당 1,000만 불에서 3,000만 불이 소요됩니다. 대규모 심해 유전의 경우 총 폐쇄 비용이 5억 불에서 10억 불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요약. 탐사 5억 불에서 10억 불, 개발 50억 불에서 150억 불, 생산, 운영비로 연간 1억 2,500만 불, 폐쇄 5억 불에서 10억 불. 수익 배분. 엑선모빌이 아프리카 가나의 심해 광구에서 탐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생산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비용 회수. 엑슨모빌이 탐사 단계에서 모든 재정적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주요 수익을 가나 정부와 공유하기 전에 생산된 석유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 비용을 회수합니다. 비용 석유와 이익 석유. 생산이 시작되면 총 생산량은 비용 석유와 이익 석유로 나뉩니다. 비용 석유는 일일 생산량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60에서 70%로서 엑선모빌은 이 비용 회수용 원유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그동안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익 석유는 나머지 예를 들면 30%에서 40%로서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따라 엑선모빌, 가나 정부, 가나의 국영석유회사 GNPC 사이에 분배됩니다. 가나 국영석유회사 GNPC는 무조건 해당 유전의 최소 15%의 지분을 보유합니다. 이는 GNPC가 가나 정부가 아닌 사업 파트너로서 이익 원유의 15%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엑선모빌의 이익 석유 분배율이 80%, 가나 정부와 GNPC의 분배율이 20%가 될 수 있습니다. 엑선모빌의 투자 비용이 완전히 회수돼도 이익 석유의 이익이 단순히 50대 50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 정부에 유리하게 이익 석유 분배율이 조정됩니다. 만약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가나 정부와 GNPC의 석유 분배율이 9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 정부의 수익 구조. 가나 정부는 이익 석유 분배율에 해당하는 수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익도 있습니다. 로열티. 가나 정부는 생산되는 모든 원유 배럴당 4%에서 12.5%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는 엑선모빌이 비용 회수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추가 원유 할당. 높은 유가 또는 높은 생산량으로 엑선모빌이 특정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면 가나 정부는 추가 원유 할당 조항을 발동하고 이에 따라서 계약에서 정해진 변동 이익 석유 분배율에 추가적인 이익 석유가 가나 정부에 할당됩니다. 세금. 이익 분배 후에도 엑선모빌의 남은 몫은 모두 순이익이 아니고 법인소득세, 배당금 원천 징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소득세는 35%이고 배당금 원천 징수세는 엑선모빌이 수익을 미국의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보통 약 8%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유전 개발의 경우 가나 정부의 총 수입은 생산 유전 순가치의 65%에서 85%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이 정도의 총 수입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엑선모빌의 예처럼 석유 메이저들이 터무니없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탐사 단계에서 투자하는 막대한 비용은 석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두 잃습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해도 해당 국가에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기술과 자본이 없는 나라는 외국의 큰 석유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모두 갖고 있는 나라는 10개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도 주요 기술은 석유 메이저나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이 없고 기술도 낙후된 베네수엘라도 공정한 선거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서방 기업들에게 광구를 개방하여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면 먹잇감이 아니라 서로에게 윈윈일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제국주의자인 미국이 자신들의 석유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